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발언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죠. 이 투자에 대한 생각, 이 책은 이 분석 프로세스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투자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다루기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어떤 투자의 근본적인 원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저자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구조는 20가지의 중요한 원칙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원칙들도 있고, 이제 툭 튀어나와 있는 그런 원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심층적으로 생각하라. 제로섬의 투자 세계에서 경쟁을 하기 전에 투자자는 자신이 상위 절반에 들어갈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러니까 상위 절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덱스 펀드나 뭐 ETF나 뭐 지수 추종 ETF나 뭐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기기 위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근거가 스스로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다른 분석력이 있는가,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가, 혹은 예지력이 있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남다르다는 것,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다. 시장을 이기려면 색다르거나 시장의 예측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져야만 한다. 주식 투자계의 워렌 버핏들이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초과 성과를 내는 투자자의 사례가 매우 이례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초과 성과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이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봐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yes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면은 그 근거를 대야 되겠죠. 나는 뭐 평상시에 뭐 미래 트렌드를 잘 꿰뚫어 본다. 뭐 그런 식의 근거들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 분석력, 통찰력, 예지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석력은 있지만 어떤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면은 그 사람도 역시 초과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나에게 어떠한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이 책이 조금 다른 투자서들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점이죠.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는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를 이제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서 꼭 필요한 선결 과제다. 정확한 평가 없이 투자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희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망에 지나지 않으며 가치에 비해 더 많이 지불하거나 더 적게 지불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치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가치 상승이 있거나 강세 시장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당신보다 보는 눈이 없는 매수자가 나타나야 한다. 가치 투자를 고수하는 투자자는 미래에 대한 추측을 피하게 되고 성장 투자는 미래에 대한 추측만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참으로 간단하겠지만 이는 상당한 과장이라 할 수 있다. 한 기업의 현재 가치를 규명하려면 그 기업의 미래에 관한 견해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예측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과학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내재 가치만큼 지불한 안전한 투자일지라도 기업의 자산이 적자를 내는 운용이나 잘못된 인수를 통해 낭비된다면 실패를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치와 성장 간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없으며 두 가지 모두 미래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기계적으로 과거 5년, 과거 10년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미래의 실적을 예측을 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적인 가치 평가도 결국에는 미래 성장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가치와 성장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없다. 가치평가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 있으되 그에 대한 신념이 약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치평가를 해가지고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평균 이상의 어떤 초과 수익을 노리는 것일 텐데 그 말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함의는 결국에는 소수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시장 평균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평균에 수렴하겠죠. 시장을 초과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 평균과는 다른 의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대세와 거스르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신념이 없다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어떤 깊은 고찰을 해보는 그런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라. 미국 최고의 기업들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90%의 돈을 잃었다. 이들이 훌륭한 기업에 투자한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가격을 지불한 것이 문제였다. 오크트리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잘 사기만 하면 절반은 판 것이나 다름없다.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이 숙련된 재무 분석에 있는 반면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은 대체로 다른 투자자들의 심리를 간파하는 데 있다. 내재 가치는 당신이 증권을 사는 날 증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심리와 기술적 요인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중에 저가 매수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는 말을 위해서 했지만 이조차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현재 가치에 대해 잘못 평가할 수도 있고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치보다 싸게 사려는 노력이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가치 투자자들은 높은 리스크와 낮은 예상 수익은 동전의 양면일 뿐이며 둘 다 가격이 높은 데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듯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아는 것은 단일 증권에 대해서든 전체 시장에 대해서든 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에는 가격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치평가를 했으면 지금의 가격이 어떠한 수준인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과 가치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저절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치는 있는 회사인데 높은 가격에 샀다라면은 좀 더 높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좋은 회사를 낮은 가격에 샀다라면은 리스크가 낮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원리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가치와 가격에 대한 판단과 리스크 관리는 다 이제 결합된 문제라는 거죠. 리스크를 제어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사지 않을 거야. 누가 봐도 리스크가 크거든. 이는 내가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며 또한 내가 참여했던 최고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준 말이기도 하다.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에 가장 적은 리스크가 있다고 확신한다. 노련하고 수준 높은 관찰자만이 호경기의 포트폴리오를 살피고 거기에 포함될 리스크가 낮은지 높은지를 예측할 수 있다. 리스크 제어는 호황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 호황이 쉽게 불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좋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주식시장이 화랑이었고 수익을 많이 거두었다라고 판단될 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가치평가를 해보면 되겠죠. 가치평가를 다시 해봐서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다시 고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을 가격이 쌀 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의 대다수가 못 알아보는 어떤 종목을 미리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추세나 시장의 견해는 맞서 싸워야 하고 추세를 따르는 포트폴리오는 멀리해야 한다. 시계추가 움직이고 시장의 주기를 따라 움직임에 따라 궁극적인 성공의 열쇠는 이런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 데 있다. 시세는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채로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그 상태에서 더 비싸지거나 더 싸질 수도 있다. 추세가 당신의 선택과 반대로 갈 때는 몹시 고통스러울 수 있다. 다수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수와는 다른 사고를 통해 수익 가능성을 파악할 때는 근거와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견해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포지션이 실수로 드러나거나 수익보다는 손실이 누적되어도 추가로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갖는 견해 중에서 분명한 것은 거의 항상 틀린다. 어떤 투자 대상을 놓고 여론이 하나로 뭉치면 그 투자의 수익 가능성은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매입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다. 모두가 과소평가하는 것을 매입해야 큰 돈을 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를 마음 불편하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체로 모순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내가 먼저 알아본다. 그래야지 가격이 싸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종목, 그래서 내가 대다수의 판단과 다르게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은 대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겠죠.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역투자의 형식을 띌 수밖에 없다. 추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추세나 시장의 견해와 맞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분석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겠죠. 그 가치를 내가 산정을 했는데 어떠한 요소들이 대중에 의해서 외면받고 있다. 혹은 대중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어야지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은 좀 눈에 띄게 조금 분리해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 하워드 막스가 사이클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이미 이제 마켓 사이클에 대한 하나의 또 두꺼운 책을 쓰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도 그 사이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라. 각각의 주기에서 우리가 현재 어디쯤 서 있는지,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기에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있다 해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를 알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그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아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시장 온도를 측정하기만 하면 된다. 주위를 둘러보고 자문해보자. 투자자들이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동안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고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장에서 나오는 것뿐이었다. 이를 실행에 옮겼던 사람들은 11장에서 얘기한 역투자 원칙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리스크를 줄였거나 위기를 향해 치닫던 시기 동안 준비한 역투자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손실을 적게 입었고 이때 생긴 다량의 영가 우량 자산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나 그 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보통 이제 뭐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던가 혹은 이제 돈을 많이 뿌린다던가 그런 대처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이 공포에 쌓여 있지만은 결국엔 돈의 힘으로 들어 올릴 것이라고 우리가 사이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돈이 많이 풀리고 경기가 많이 회복을 했을 때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을 할 거고 금리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풀린 돈들을 회수하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사이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앙드레 코스톨란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이클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가치평가와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008년이나 2020년 3월 달이나 뭐 이럴 때는 사실 주식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는 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 그때에는 굳이 가치평가를 해보지 않더라도 값싼 주식이 널려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시장의 분위기, 시장 사이클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인상 깊고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